자, 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5학년도 수능 문제와 EBS 문제를 비교를 해가지고 EBS 영역별 학습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선생님이 야, 화법은 이렇게 반영되니까 이렇게 공부해, 문학은 이렇게 반영되니까 이렇게 공부해, 이런 건 여러분들한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EB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를? 2015학년도 수능 이 문제는 작년 EBS 책 중에 이거를 활용해서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놨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학습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정성이야 이거. 이거 수능 문제 여기다 다 놓고 그거 반영한 요 EBS 요거 다 찾아갖고 갖다 넣고 두 개 비교하고 이거 다 누가 한 거야? 그렇죠. 선생님 직원들이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영역별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은 EBS 올해 연계교재 3권 있죠? 아직도 4권인 줄 아는 애들이 있는데 3권일 거란 말이야. 그 3권이 뭐야? 수능 특강, 또 수능 완성, 또 그거 뭐? 목포에도 그 책은 나와. 여기 이제 목포에서 올라온 학생이 있고, 이거 들으려고 경상도 상주에서 누구지? 경상북도 상주에서 왔어요? 상주는 뭐가 유명한 줄 알아? 그렇죠. 꽃감의 도시에서 왔어요. 꽃감같이 생겼네. 자, 이런 학생들이 막 경상도에서 올라오고 이랬단 말이야. 온 김에 잘 배우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방법 그대로 EBS 수능 특강,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EBS 인터넷 수능, 그 다음에 EBS N제가 원래 있었는데 N제가 올해 연계가 안 된다고 발표가 됐지. EBS 수능 완성 요 3권을 이 학습법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알겠죠? 요즘에 선생님 게시판을 통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EBS 책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줄게요. 자, 일단 화법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이 수능 문제고 오른쪽이 EBS에서 발표한 이 문제를 응용해서 만든 문제야 라는 EBS 문제입니다. 알겠죠? 양쪽을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현장 학생들은 지금 프린트를 다 갖고 있죠? 선생님, 저희는 프린트가 없습니다. 온라인 학생들 이거 지금 요 TCC 밑에 보면은 파일이 달려 있을 거야. 그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게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이제 잘 보이게 부분을 잘라놨는데 완결된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거를 인쇄해서 같이 보면 좋고 화면만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일단 B형 시험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A형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반영되는 체제는. 알겠죠? 자, 일단 B형 시험지 1번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1번이면 어떤 영역이야? 화법입니다. 화법 문제 1번이 이런 거였어요. 위 대화 참여자들의 확대해 줄게요. 위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물어봤어. 근데 EBS에서 이 문제 갖고 만든 거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EBS 수능 특강 국어 B형 17쪽 1번 수능 특강 국어 A형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A형과 B형은 EBS 책이 30% 정도는 겹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지문에 똑같은 문제로 간단 말이야. 알겠죠? 이것도 이제 같은 지문이었는데 여기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여기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 위 대화에 나타난 선배들의 의사소통 방식 이렇게 나왔어. 이 말이 겹치지. 말이 겹치잖아. 그래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문항 아이디어를 활용한 거야. 이렇게 반영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은 겹치지만 안에 있는 지문이 겹칠까 안 겹칠까? 단 한 글자도 겹치지 않습니다. 한 글자도. 뭐 이거는 무슨 말일까? 화법 부분을 공부할 때는 지문 자체를 EBS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EBS 지문을 막 공부하고 씹어먹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문제 유형, 요거를 따다가 썼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파악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의사소통 방식을 묻는 문제는 EBS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문제집들, 기출문제집 이런 데도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EBS를 보고 만들었다고 하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B형 3번에는 이런 지문이 있었어. 여기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봐봐.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이 부분 확대해 보면은 수필 강의자전과 감투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 내용이 쫙 이렇게 주어졌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수능 특강 B형의 260, 261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해놓고 문항 개념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EBS 발표를 했어. 그런데 실제로 딱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이 지문하고 유사한 내용, 아니 같은 작품이야, 같은 작품. 여기 보면은 강의자전과 감투 같은 작품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필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문학 지문이야. EBS에 있는 문학 지문을 따다가 화법에서 활용을 한 거야. 지문 활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EBS에서는 문항의 개념 원리 활용했다라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문 자체를 따다가 쓴 거야. 그러면은 이거 지문도 문학 지문 다 씹어 먹어야겠네요. 화법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애들은 이거 못 푸냐 문제? 그렇지 않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독창적으로 반영한 케이스도 있었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법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EBS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영역별 EBS 학습법. 한 영역 끝날 때마다 어떻게 공부해라 라는 걸 보여줄게요. 영역별 EBS 학습법. 자, 일단 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화법은 EBS에 나와 있는 문제화에 나와 있는 또는 앞부분에 설명이 조금씩 달려있는 개념 부분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요. 화법은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개념은 약간이란 얘기는 한 번 읽어보는 정도로 끝내면 됩니다. 개념은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문학습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EBS에 있는 지문을 다 씹어 먹어야 되느냐 화법을 어떻게 생각해? 아니에요. 요건 아닙니다. 완전히. 알겠죠? 그냥 한 번 정도 풀고 넘어가면 돼. 물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푸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요건 중요합니다. EBS에 있는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EBS 화법 영역 공부를 할 때는 개념 부분이 설명이 나와 있으면 살짝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지문학습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문제 유형을 잘 봐둬야 되겠다. 이게 포인트였다.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수능에서. 알겠죠? 이렇게 EBS를 활용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화법이 끝나면은 그 다음 뭐 나와요? 장문이 나오죠? 여기 이제 장문 부분인데 자, 장문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5학년도 수능 B형 6번 문항 여기 보면은 문제가 이거예요.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글쓰기 전략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EBS 수능 특강 B형 59쪽을 활용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문항 아이디어 활용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 문항을 보니까 이런 문제야. 윗글을 작성한 필자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 문제 스타일이 똑같다 이거지. 문제 스타일이. 그죠? 이렇게 반영을 한 거야. 물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야. 한 글자도 겹치지 않아. 그러니까 장문 같은 경우에도 주어진 텍스트 지문 내용 자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7번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확대해서 보면 이것이요. 보기 박스 활용 문제고 조건을 주고 여기를 수정 보완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EBS에서 이 문제를 땄대요. B형 실전편에서 수능 완성에서 7쪽 7번 문항이 있었어. 그럼 여기 보면은 이런 형태. 보기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역시 보기를 활용하여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개요 이거는 개요하고 합쳐져 있었어. 그러니까 얘랑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보기 박스를 활용해서 조건에 따라 글쓰기 문제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약간 좀 어떤 것 같아? 억지스러운 면이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의 집에도 많고 이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 EBS 반영이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다음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표됐는데 자, 윗글의 내용을 학교에서 발표하려고 한다. 발표 전략에 따른 실행계획, 발표 전략 문제가 나왔었어.
그래놓고 발표하기를 EBS 엔제 국어 B형의 14쪽 19번에 지문을 따다 썼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 근데 보니까 지문의 내용이 단 한 글자도 겹치지 않아. 지문이 아니라 요겁니다. 문제 유형. 다음은 대화 참여자들이 작성한 발표 계획이다. 이게 지금 겹치는 거지. 그죠? 일종의 문제 유형을 따다 쓴 거야. 왜 지문을 따다 썼나고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발표 지문이거든. 이게 발표. 여기도 발표잖아. 내 책에도 있어.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EBS 반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러니까 EBS 71%가 반영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71%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실질 체감 반영률하고 EBS에서 발표하는 반영률은 분명히 달라. 이걸 명심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애들은 항상 신문을 보면은 70% 반영, 71%가 반영됐다 이래버리니까 그걸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갖고 EBS를 막 영역 상관없이 2번 보고 3번 보고 어떤 애들은 똑같은 책을 막 2권 사고 3권 사고 이러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이래요. 왜? EBS를 씹어 먹어버리겠다. 재수생이잖아. 작년에 EBS 풀었어 안 풀었어? 풀다 말았어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은 다 풉니다. 그죠? 작년에 풀었어 안 풀었어? 다 풀었죠. 시험장에 가고 시험 볼 때 이건 EBS 수능 특강. 이건 수능 완성에서 나왔네. 이게 보이나? 거의 안 보이죠. 시간에 쫓겨갖고 정신없이 풀기 바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실질 반영률과 그 EBS에서 발표한 반영률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EBS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71%야. 알겠죠? 뭐 어쨌든 요거 보면은 그냥 발표 비슷하긴 하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9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이거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학생일의 장문과제 가를 수행하기 위해 메모를 작성했는데, 나를 고려하여 쓴 학생일의 글. 이게 아까 있었던 이 문제랑 비슷합니다. 문제 7번하고 비슷해. 조건 활용 문제.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거 봐요. 조건이 이렇게 제시가 된 거야. 오리, 토끼 그림 어쩌고저쩌고 조건. 그리고 뭐를 반영했다라고 했냐면은 요거를 반영했대요. 인터넷 수능 이 부분에 썼다 왔다. 문항 아이디어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유형을 땄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한번 보면은 이런 거예요. 다음 조건에 따라 기억에 들어갈 내용. 이거 보면 어때요? 여기도 조건이 제시돼 있고 요것도 조건이 여기 제시돼 있고 좀 비슷해 보이죠? 이거하고 그 다음 국어 A형에서도 요걸 또 따다 썼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B형 문제인데 A형과 B형의 같은 문제가 아니었거든. 이게 지금 EBS에서는. 즉 A형에 있는 문항 아이디어를 차용했다라고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71%라는 게 사실 이거 다 합친 거란 얘기지. 알겠죠? B형 학생들이 B형이죠. 그러면 작년에 A형도 다 풀었어? EBS를? 진짜? 축하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있죠. 여기가 어딘데? 노량진 이투스학원 재수학원이야. 여기 있죠. 이게 보통 너도 B형이지. 작년에 A형 다 풀었나? 그렇지 않죠. 그런데 EBS에서는 A형에 있었어라고 B형 시험지를 발표를 하면서 요거까지 끌어당겼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71%를 어떻게 보면 맞추기 위한 그런 모습, 사기는 아니야. 분명히 반영한 거니까.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보여줘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 보기에 조건에 따라 나를 표현하시오. 여기도 조건 줬단 말이야. 여기도 조건 줬어. 여기 있는 지문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 왜 조건이 겹치느냐? 표현법만 딱 봐도 여기서는 비유적 표현을 쓰라고 했어. 비유적 표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조의 표현을 쓰라고 했어. 달라요. 근데 뭐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냥 조건 활용하기 문제 아니야.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야. 이런 문제는 어느 문제집에나 다 있습니다. 그죠? 기출 문제만 봐도 이런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했다는 얘기야. 반영이라고 하는 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문법 부분인데 일단 장문을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EBS를 살펴본 결과 이 장문 파트는 EBS가 큰 효과가 있겠어 없겠어? 별로 없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념 부분은 똑같아요. 그냥 한번 훑어보는 정도. EBS 책 읽으면서 여기에는 이런 개념이 활용되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냥 막 파헤치면서 공부할 필요 없고. 알겠죠? 그러면은 보기 박스지 이제 지문이라고 하는 게 장문에서는
보기박스 학습을 해야 되느냐? 어때?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보니까. 알겠죠? 요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문 파트도 그 안에 있는 글의 내용 자체를 공부하는 호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건 내 수업에서 듣는 호구도 안 해. 그거 하냐? 그렇죠. 미쳤냐고 그러잖아요.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 유형은 어때요? 이건 중요하구나. EBS에 있는 문제 유형을 따다 쓰는구나. 그런데 이런 문제 유형은 다른 책에도 있는 것들이구나 라는 거지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EBS 활용할 때 작문 파트는 역시 문제 유형만 잘 봐두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 화법과 작문을 종합해 보면은 EBS의 실질 반영 정도, 실질 반영률이 높아요, 낮아요? 이게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는 정도. 화법 작문 부분을 2회독, 3회독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한번 풀어보는 정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말을 안 해주면 애들 막 여러 번 푼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법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문법.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 부분. 이거 문법 부분이죠. 이 문법은, 자, 일단 한번 볼게요. 11번 문제였는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어려운 문제였어. 문법부터는 잘 봐. 좀 달라. 이게 어떻게 가냐면, 자, 이 부분들을 한번 따와볼게요. 표준 발음 자료에 대한 문제였고, 그 다음 보기 박스에 뭐가 주어졌냐면, 받침 발음의 원칙.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거 배웠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네. 뭐라 배웠어? 그녀 다리만 보여. 아니야! 그녀 다리만 보여라고 안 가르쳤어요.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선생님 수업은 굉장히 순수하잖아. 아니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가느다란 이런 거 있잖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지. 요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탈락 현상, 교체 현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알겠죠? 교체, 어이죠, 어이. 교체 현상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EBS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B형 80종 문항에서 따왔다. 수능 특강에서 라고 EBS에서 발표했어.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개념 부분이야. 문항 개념 원리를 활용했다. 화법 작문에서 나온 말하고 좀 다르지. 즉 EBS에 있었던 개념 따왔어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실제로 보니까 이 EBS 이런 말이 있었어. 표준 발음법에 대한 설명, 받침의 발음에 대한 설명, 바뀐다, 탈락한다. 바뀐다라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교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는 EBS를 반영한 게 맞죠. 그런데 문법 공부를 하는 애들이 음운규칙 공부하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빼고 공부하나? 음운의 탈락을 빼고 공부해요? 그렇지 않아. 이런 거는 EBS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어? 외국인도 이해하는 수능 국어 문법이라는 그런 강의에도 있어요. 이거는 다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EBS 반영이라고 했을 때 반영이야 아니야? 맞아. 맞지만 어느 책에나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지. 알겠죠? 이런 거. 그 다음 B형 12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보면 됩니다. 자, EBS에서 발표하기를 12번 문제는 EBS 수능 특강 여기서 따온 거다라고 발표했는데 자, 봐봐. 문제가 이런 문제였어. 포인트만 따보면 잘못된 문장 수정하기였고 서술어의 자리수를 보기 박스의 개념으로 줬고 필요한 문장 성분을 보충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EBS를 보니까 수특 B형 89쪽 4, 5번 해서 문항의 개념 원리를 활용했대요. 역시 개념이란 말이 또 보이죠?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요거야. 잘못된 문장을 고친 결과 문제 유형이 대응이 되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자릿수가 보기 박스에 있었어. 이렇게 대응이 되죠. 자, 그러면 성분 보충은 어디 있습니까? 요거는 또 발표했어. A형 여기서 따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B형 시험지인데 A형에서 따왔대 또. 그런데 B형 문법은 사실상 A형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EBS를 막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직접. 알겠죠?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필수 문장 성분의 부적절한 생략. 그렇다면 필수 문장 성분은 채워 넣어야 한다. 성분을 보충한다. 이거랑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이 문제에서 활용한 문제 유형 개념이 EBS에 다 있었던 거다라고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이건 어디에도 있어?
이것도 대답을 안 하네. 외국인도 이해하는 수능 국어 문법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선생님의 문법 강의에서나 이런 내용은 다룹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비협조적이에요. 자, B형 13번이었는데 이 문제가 시겁했던 문제야. 선생님도 시험 현장에서 직접 수능 시험을 봤다고 그랬지? 보면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욕했어요. 이런 욕을 했어. 왜? 이거는 90년대 수능에 나오다가 한참 동안 안 나오던 사라진 문제 유형이었어. 나 이 문제 보고 내 눈을 의심했어요. 밑줄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손 들려고 그랬어, 시험 현장에서. 왜? 선생님, 보기 박스가 없습니다. 손 들려고 그랬는데 다 없나 보더라고. 원래 이게 있으면 여기 박스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박스의 조건들을 활용해서 맞냐 틀리냐를 따져야 되는데 박스가 없는 거야. 이 문제를 왜 출제했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고 대처해야 되느냐는 선생님이 무료특강에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무료특강 문법 부분 보면은 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거 맞추려면 맞춤법 다 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그 부분 활용하도록 하고, 일단 한글 맞춤법 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야말로 맞춤법 문제야. 근데 EBS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B형에 여기서 따왔다. 문항의 개념 원리를 활용했다. 여기도 개념이란 말 들어가지? 보니까 EBS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야. 맞춤법 있잖아, 맞춤법. 여기도 한글 맞춤법 아니야, 이거. 똑같잖아. 선택지를 보니까 박스에 나온 거랑 단 한 단어도 겹치지 않아요. 이거는 반영인 거야? 이게 좀 그래. 한글 맞춤법을 보기 박스로 주는 문제는 어느 문제집에나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발표를 해놓고는 이거 여기 보고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여기 보고 만든 거냐. 단어가 한 개도 안 겹치는데. 알겠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는 EBS 반영이다 하고 71% 안에다가 또 집어넣은 거야, 이거를. 알겠죠? 자꾸 이러고 보니까 EBS 비판하는 것 같은데 EBS 문제집 좋아. 그리고 EBS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냥 EBS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되는데 그 반영의 실체를 알고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어. 그렇구나. 그 다음 14번 봅니다. 이거 봐봐. 화법하고 작문은 문제가 띄엄띄엄 있어서, 다시 말하면 비연계 문제들이 있었지. 근데 지금 문법 파트 보면서 어때요? 다 연계지, 다. 11, 12, 13, 14 계속 연계로 가고 있지. EBS는 이 문법은 모든 연계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14번 봅니다. 이렇게 나왔어. 한글의 제자 원리, 글자 제작의 원리 해놓고는 여기 보면은 보기 박스에 상형, 가획, 기본자 외에 8개 중성자, 즉 모음은 기본자를 합쳐서 만든다. 합성의 원리 이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EBS 수능 특강 국어 B형 103쪽에서 따왔다. 역시 개념 원리를 활용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개념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은, 근데 올해 수능 특강에는 이런 부분이 거의 빠져 있더라고, 개념 부분이. 작년에만 해도 이게 다 있었거든. 여기서 따왔대요. 여기 보면은 한글 창제 원리에서 상형, 가획, 상형, 가획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기본자들을 조합하여 나머지 글자들을 제작한다. 뭐를? 모음을. 이게 바로 합성의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씩 걸리는 게 맞아. 그런데 한글 창제의 원리를 공부할 때는 상형의 원리를 안 배우나? 가획의 원리를 안 배워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건 다 배우게 돼 있는 거야. 근데 EBS에 마침 이게 있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야. 모든 문제집에 다 있습니다, 이거.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또 반영이다라고 한 거야. 있었던 거 맞습니다, 일단. 자, 다음 15번 문항인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기가 막힌데 국어사전 문제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EBS NJ에서 따왔다 이건데 사전 활용하기 문제야 이렇게 된 거야.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야, EBS가 반영됐구나 라고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역시 어디나 다 있어. 그런데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빵꾸를 뚫어놨어, 여기다가. 보통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빵꾸 뚫은 문제보다는 다 나와 있고 위에 있는 기억은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빵꾸가 뚫려 있어. 근데 EBS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약간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문제의 형태가 유사하다. 알겠죠? 그리고 또
선택지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 빵꾸 뚫린 부분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이다. 수능 특강 국어 역시 A형이라고 발표를 했어. B형 시험지인데 이거는. 그래놓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기억에 들어갈 빵꾸난 부분에 들어갈 품사는 명사이다. 빵꾸난 부분에 품사를 넣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도 디귿 빵꾸 뚫린데 이런 예문을 넣을 수 있다. 여기도 보면은 디귿 빵꾸 뚫린 부분에 뭐 이런 예문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간 거야. 즉 선택지 구성에 유사한 점이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수능 16번이 이제 고전 문법 문제였는데 여기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선택지에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객체 높이는 선어말 어미, 어근의 원형 밝혀 적기, 주체 높이는 선어말 어미, 주격조사 이가 결합하다.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어말 어미가 뭐야? 뭐 앞에 있는 거? 어미가 뭐야? 말에 끊는 말이지, 끝에 오는 말이지. 선어말 어미는 뭐야? 끝에 있는 애 앞에 있는 거 맞아요. 얘가 말을 좀 무식하게 해서 그렇지. 어마럼이 앞에 오는 애를 선어마럼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잖아. 먹었다. 선어마럼이 어떤 거야? 먹. 집에 가 임마.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알겠죠? 이 문제를 잘 보면 이런 개념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지? 먹은 어간이야. 여기 보면은 수능 특강 B형 107쪽 3번 문항에 이런 게 나왔었다. 한번 보면은 선택지 이런 게 나와요. 무슨 높이는 대상, 그러니까 객체를 높이는, 주체를 높이는, 높임법 적중 막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 형태를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똑같지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그리고 또 인터넷 수능도 같이 결합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 인터넷 수능 개념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 말 겹치죠 지금. 그리고 주격조사 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사용한다. 여기 보면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다. 맞지? 똑같잖아.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문법 개념책이면 어디에나 있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문법을 쫙 본 결과 일단 EBS에서 발표하기로는 모든 문제를 다 반영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봐봐. 세 번째. 문법 파트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건데, 그러니까 EBS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개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높임법 나왔다고 해서 나도 주체 높임 공부해야지, 객체 높임 공부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개념 확장 학습을 해야 됩니다. 확장학습. 이게 무슨 말이냐면 EBS 문제를 보니까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었어. 그럼 뭐까지 해야 돼? 객체 높임, 상대 높임까지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EBS 책을 봤더니 피동 표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었어. 그럼 뭐까지 하라는 얘기야? 사동 표현까지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EBS는 100% 반영이라고 문법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문법 파트는, 문법 부분은 개념 확장 학습을 해야 돼. 일단은 EBS에서 다룬 개념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 자, 그 다음에 보기박스. EBS 문제를 풀다 보면 문법 문제 보기박스가 다 있지. 이 보기박스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줘야 되겠다. 보기박스에 대한 학습도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된다. 그 다음 문제 유형은 문제 유형도 보니까 아까 사전형 문제에서 우리가 봤죠? 빵꾸 뚫린 거나 아니면 선택지 구성이나 이런 게 비슷하게 가지. 이것도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해야 돼.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EBS의 효용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문법은 그냥 EBS에서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EBS 실질 반영률이 높다. 근데 물론 이런 개념은 어느 책에나 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다른 책들 다 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EBS 책을 공부할 때 문법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비문학입니다. 그럼 요 앞에 뭐 신체호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체호 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EBS 연계가 아니었지.
비문학 파트에서 멘붕이 와가지고 애들이 문제 풀다가 그냥 뒷목 잡고 쓰러졌죠. 신체 요즘은 딱 풀면서 이게 뭐지? 다시 한번 읽었는데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렇게 글이 안 읽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 세 번째 또 읽었는데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지문이 EBS 연계였습니다. 이 지문에서 애들이 살짝 쉬어갈 수가 있었어. 약간 쉬었습니다. 자, 21에서 24번이 뭐가 나왔냐면 조용히 해놨어. 시민사회에 대해서 나왔고 중심화제가 시민사회였고 헤겔이라는 사람의 이론이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EBS에서 발표하기를 엔제 B형 76, 77쪽에 지문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이 겹친다 이거야. 비문학, 문학 쪽은 지문 활용이라는 말을 EBS에서 씁니다. 지문 따왔어 이렇게 발표를 했어. 그래서 지문을 봤어. 실제로 찾아서 봤더니 이런 말이 나와. 시민사회라는 말이 나오고 헤겔이라는 말이 나와. 똑같은 거야? 중간에 있는 말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 키워드들이 담겨 있는 거 맞아.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맞고 근데 내용은 거의 겹치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 알겠죠? 그리고 이 뒤에는 원래 지문에 뭐가 있냐면 뒤르켐의 이론이 또 뒤에 나와. 뒤르켐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요. 근데 EBS 책에서는 뒤르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반영한 거야? 중심 화제 정도만 일부를 따온 거야. 일부를 따온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5, 26번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지문이야. 슈퍼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애들이 수능 보다가 신채호한테 딱이 맞은 거야.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시민사회 풀면서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이러고 풀다가 슈퍼문 딱 보고 거의 이제 펜 놔버렸어. 이 지문 봤을 때 어땠다고? 쌍싸대기를 맞았어요? 그렇죠. 이제 정신 좀 차릴 만한데 슈퍼문 지문을 딱 다 읽고 나면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자. 이 정신 차리자의 문제가 아니었거든. 근데 애들이 정신 차리자 이러고 한 번 더 읽어요. 이상한데?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문제 풀면서 기억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선택지 하나 볼 때마다 또 읽어. 이렇게 해서 이 지문에서 시간 엄청 썼죠. 15분 썼어요. 두 문제짜리인데. 이 두 문제짜리에서 15분을 쓰면 나머지 문제 제정신으로 못 풀지요. 그러니까 이제 형광제자인데 굉장히 잘하는 애입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 훅 간 거지 그냥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것도 EBS에서 반영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런 식이야. 슈퍼문에 대해서 나왔는데 타원 궤도라는 말이 나오고 장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EBS 수능 완성에서 따다 쓴 거야. 지문 갖다 썼다 라고 무시무시하게 발표를 했어. 그럼 애들은 지문이 똑같이 나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보면 이렇게 나왔어. 타원 궤도 끝. 슈퍼문이란 말이 없어. 슈퍼문이라고라도 나왔으면은 슈퍼문 좀 반영됐나 본데 이럴 수 있는데 슈퍼문의 개념이라도 좀 써주는가? 이거 없어. 그리고 글 끝부분에 장축 이렇게 나와요. 단축 장축 그중에 장축만 갖다 쓴 거야. 결국 겹치는 단어가 딱 두 단어 있어. 타원궤도 장축. 여기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런 지구과학 지문이었고 여기는 슈퍼문, 지구궤도, 달의 궤도 이런 거였단 말이야. 이게 실질 반영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약간은 좀 그래. 근데 어쨌든 EBS에서는 이거 적중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칸트 지문. 원래 예술 지문은 어때야 되냐면은 어때야 돼요? 쉬워야 돼요. 거기서 이제 좀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문학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이제 예술 지문이구나. 그리고 또 읽었겠지? 근데 칸트 이러면서 다 읽고 나면 또 어떻게 돼? 아니 이거 뭐야? 내가 지금 뭐 읽은 거야? 오늘 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그날 그런 게 아니야. 시험이 어려웠던 거야. 근데 애들이 2015학년도 B형 같은 경우에 왜 망했느냐? 작년에 9월 모의평가 1등급 컷이 몇 점이었어? 100점이었어. 수능 보기 직전에 있었던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등급 컷이 몇 점이었어? 100점이었어. 그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쉽네 시험장에 딱 갔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이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는데 이게 딴 애들도 지금 어려운 거야? 나만 어려운 거야?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오늘 이상한데? 자기가 이상했던 게 아니야.
근데 나 오늘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빠져들지 글로. 나 오늘 이상하다. 나 오늘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다 이상했어 다. 모든 애들이 이상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마음의 안정이라도 되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이상하구나. 그러면서 그냥 나락의 길로 간 거지. 그죠? 그래서 마지막 예술 지문은 이건 좀 반영의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수능 문제는 이랬어요. 합리론, 칸트, 취미 판단 이론 이런 말이 나왔었어. 그리고 수능 완성 국어 B형, 국어 A형에 공통적으로 이런 지문이 실려 있었는데 이건 같은 지문이 실려 있었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칸트, 취미의 경험론, 취미의 합리론, 취미 판단 이론, 칸트 이런 말이 좀 겹쳐주죠 지금 보니까. 내용도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그리고 지문의 끝부분에 보면은 공통감 이런 말이 나오고 EBS에도 공통감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냐? 아니, 지문의 내용은 많이 달라. 그런데 들어가는 키워드 자체들이 비슷했던 거야. 이 정도만 돼도 아까 슈퍼문 그거보다는 반영인데 이게 좀 보이는 거지. 그죠? 이 지문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냐? 그럼 말해줘봐 이거. 말해. 그렇죠. 선생님 파이널에 이보다 더 유사하게 있었어 사실 이 지문이. 근데 애들은 EBS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와! EBS가 역시 쩌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EBS 풀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알고 풀자는 거야. 지금 비문학 부분을 보니까 어떠냐 이게. 비문학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반영된 지문과 EBS 원래 지문을 살펴본 결과 비문학은 어때야 되느냐. 개념 설명이 만약에 EBS 책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비문학은 개념으로 승부 보는 영역은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문학습이 중요한 것이냐? 비문학의 지문학습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풀어보는 정도입니다. 요거는 세모, 약간이라고 봐야 돼, 약간. 안 보기엔 그렇고 본다고 해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알겠죠? 그냥 단어라도 몇 개 보이면 이거 내가 들어본 적 있는 거다. 이러고 읽을 테니까 약간 정도요. 그럼 문제 유형은 어떨까요? 이건 아니야. EBS 문제가 뭐냐면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수능시험 문제도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윗글의 서술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유형은 어디나 다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EBS라고 해서 문제 유형이 독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을 막 신경 쓰면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문학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요걸 해야 되는 거야. 지문학습을 할 때 근거 찾기 연습 많이 하는 거야.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지문을 눈여겨보게 돼 있어. 그러면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것도 깨우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뭘 하는 거냐면은 지문 분석 연습을 좀 하는 거야. 지문을 스스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단순히 EBS 뒤에 답안지에 있는 거, 예를 들면 1문단 소주제 이거, 2문단 소주제 이거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문을 분석하고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건 누구한테 배워요? 자기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배우는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지문을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자동으로 그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부분 보겠습니다. 문학 부분인데, 자, 현대시부터 살펴볼게요. 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시는. 시 부분을 보면은 수능 B형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문제였어. 마지막 문제. 여기 보면은 가시에는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라는 작품이 있었고, 나시에는 최두석의 낡은 집이라는 작품이 수능에 출제됐어요. 이 중에서 사실 더 유명한 작품은 요거야. 고향 앞에서. 그런데 얘가 비연계였고 EBS에 없었고, 요 작품 최두석의 낡은 집 요거. 그런데 인터넷 수능 문학 B형 68페이지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도 지문 활용이라고 써있죠? 이게 나와 있었어요. 최두석의 낡은 집. 그 위에 있는 작품은 박두진의 도봉이라는 시였어. 위에 있는 작품은 안 겹치지? 요게 지금 겹치지, 요게. 그죠? 그런데
현대시를 지문을 바꿀 수 있냐 없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변형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이게 어떻게 슈퍼문 반영한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거는 이게 낡은 집 다 똑같아. 다 완벽하게. 이게 원래 새 집인데 낡은 집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 원문의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원문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에 그 작품이 그대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지? 근데 딱 한 작품이 반영이 됐어. 근데 학생 입장이라도 골 때릴 거야. EBS 수특, 그 다음 인터넷 수능 완성하다 보면 현대시 작품만 해도 수십 개가 뭐냐? 100개도 넘어가겠다, 그죠? 그 중에 몇 개? 하나. 이게 내신 시험에 익숙해져 있는 재학생들한테는 내신 시험은 딱 공부하면 그거 나와야 되는데 만약 네가 내신 시험을 보는데 시를 선생님이 200개 줬어. 이 중에 한 개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려요? 뭘 아려요? 아리는 게 뭐야? 안 한다고? 그죠? 안 하겠죠? 안 할 거 아니야. 이걸 왜 하겠어? 그죠? 그런데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한 문제의 파괴력은 내신 3년 전체 합친 거랑 맞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시. 그 다음 고전시가 한번 볼게요. 수능 31에서 34번을 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요만큼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EBS에 있었던 부분은 딱 요 앞부분이었어. 앞부분. 관동별곡.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선생님은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왜 그랬냐면은 작년 3군 사관학교 수능 시험에 3군 사관학교 시험, 입학 시험. 3군 사관학교가 뭐야? 그거 말해봐. 3군 사관학교 말해봐. 피고 어? 늦게 그렇죠.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 시험에 이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수능 시험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들. 그래서 이 작품을 많은 학생들이 빼고 공부를 했습니다. 왜? 3군 사관학교 시험에 나왔던 얘기는 그러면 그 시험 응시한 애들은 시험장에 가면 이 작품을 또 보겠네? 안 나오겠네? 안 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거 했냐 안 했냐? 그럼 요거를 무려 3번인가 했어요. 이게. 선생님 압축 강의에서 한 번 하고 파이널에서 한 번 하고 마지막 수능에 이런 게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총정리에서 한 번 더 하고 3번을 했었는데 여기 나왔는데 요 부분 EBS에 실려있는 부분 앞부분은 그게 아니었어. 딱 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야. 몇 줄 안 겹쳐요. 그러니까 보니까. 알겠죠? 왜냐면은 고전시가 특히 이런 가사 작품은 관동별곡은 길이가 어때? 굉장히 깁니다. 소설같이 길진 않아도 그래도 몇 페이지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따서낼 수밖에 없잖아. 한 절반은 겹치고 절반은 안 겹치게. 근데 EBS에서도 한 번 나왔던 게 아니라 2번 나왔었어. 인터넷 수능이 한 번 나오고 수능 완성에 또 나왔어.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이 겹쳐. 요 정도 겹쳐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겹치게 출제를 한 거야. 지문을. 문제는 똑같겠냐 다르겠냐? 문제는 당연히 다르다. 알겠죠? 지문을 겹치게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문 활용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문학 중에서 시 부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자 일단 개념학습은 시에서 개념학습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이건 EBS가 아니어도 중요해. 시는 개념학습이 돼 있어야 선택지에 있는 말이 지문의 어떤 부분과 매치가 되는지 알 수가 있지. 알겠죠? 함축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 있는 말이 지문에 그대로 써 있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좀 알아야 돼. 개념을 알아야 지문에 있는 말과 선택지에 있는 말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문학습이 이건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시 200개 공부하면 하나 나오는데 그걸 하라고요? 해. 요건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지문학습에 포인트를 두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럼 EBS에 있는 문제 유형학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 부분의 문제 유형이라고 하면은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시어의 의미를 묻는 거나 또는 보기 박스 문제가 있거나 EBS에만 있냐? 그러니까 요거는 EBS에만 있는 독특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 유형에 대한 학습은 필요가 없어. 요거야, 요거. 지문학습이 중요했던 거야, 시는.
알겠죠? 시는 지문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비문학하고 완전히 달라졌지. 얘는 지문 중심으로 봐야 돼. 현대시가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하나는 EBS야. 그 다음에 고전 시가는 EBS에 있는 게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이거는 잘 봐둬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보도록 하고. 근데 한 번 보면 됩니까? 그러면 스스로 지문을 분석 정리할 줄 아는 애들은 한 번만 봐도 돼. 근데 맨날 선생님들이 주제, 소제, 갈래 써주면 받아 적는 애들 있지? 걔네들은 한 번으로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번 이상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EBS에 수특, 인수, 수완하면 C가 한 200개 나오면 그거를 두세 번 보면은 너무 이거 공부할 양이 많은 거 아닙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 중심으로 보면 돼. 어떤 게 가능성이 높은 줄 알아? 아유, 잘한다. 그래,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들마다 이 작품이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은 최근 3년 안에 출제됐던 작가의 작품이 올해 수능에 또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그런 작가의 작품들이 EBS에 많이 있어. 그런 것들 쳐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현재 생존해 있는 작가들 중에서 문학사적 평가를 받지 않은 작가의 작품은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학생 입장에서 잘 모르겠지. 그런 것들 좀 제껴내는 거고. 이런 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조금씩 그런 걸 해주실 거란 말이야. 선생님들이 자기가 듣는 선생님이 이 작품 중요하다라고 했으면은 그런 작품들 중심으로 여러 번 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 파트인데, 현대소설 어디 있습니까? 현대소설이 이제 A, B 공통으로 무영탑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었어. 근데 그 작품은 연계야, 비연계야? 완전 비연계 작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여기서 빠진 거야. 알겠죠? 마지막 고전소설을 보면 되는데, 이게 연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노할 겁니다. EBS에 뭐가 나왔냐면 숙향전. 이게 나왔어요. 수능시험에 숙향전. EBS NJ 국어 B형 96쪽, 98쪽 요거 보고 낸 거야 라고 했는데 작품이 뭐냐면 숙향전이야. 근데 왜 분노할 거라고 그랬을게? 단 한 글자도 겹치지 않아. 이게 야, 니네가 숙향전이라고 하면 숙향전 줄거리 다 외우고 있어? 그렇지 않잖아. 근데 여기서 반영했어 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야. 보니까 같은 작품이 맞아. 근데 소설은 한 3페이지 하면 끝나냐? 두껍잖아. 그 중에서 이제 EBS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 수능에 낸 부분은 딴 부분이었어. 일반적으로 소설 반영할 때는 어떠냐면은 EBS에 있는 거 절반 정도, 그 다음 중약, 그 다음 EBS에 없는 부분 절반 정도 이렇게 반영한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에라 여시다 이러면서 그냥 한 글자도 안 겹쳐. 한 글자도. 이게 작품 제목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같은 작품인지 모르고 그냥 읽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 알겠죠? 비연계나 다름없었던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소설 한번 봅시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처럼 한 작품은 연계, 한 작품은 비연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EBS 공부할 때 EBS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학습은 중요해, 안 중요해? 소설 문학 파트는 개념학습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이건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지문학습이 중요하냐. EBS 지문학습이 네가 이 정도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할 것 같아요? 너는? 조금 해요? 너는? 안 해요? 안 할 것 같다? 넌 무조건 다 안 한다고 그러네. 꽃감! 해요, 안 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이제 의견이 다 갈리지. 내가 만약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지문학습을 하기는 한다. 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세모로 봐야지. 다시 말하면 한 번 풀어보는 정도. 알겠죠? 근데 풀어보는 데서 끝나면 안 돼. 이게 EBS 답안지 뒤에 같은 데 뭐가 나오냐면은 이 작품의 전체 줄거리가 나옵니다. 이거 읽어봐야 돼요. 전체 줄거리가 나옵니다. 이걸 반드시 읽어보세요, 이거를. 알겠죠? 작품의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 줄거리를 다 알고 있으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심청전 이런 게 나왔다. 그럼 다른 거 나오는 것보다 쉽겠어, 어렵겠어? 쉬워요. 좀 쉽겠지. 왜 쉬운 거예요? 그럼 네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 줄거리를 꼭 읽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 줄거리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아 이건 어차피 다 똑같아. 인물의 태도를 묻는 문제나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나 보기 박스 활용하라는 문제나 또는 뭐 기억에서 미음 딱 밑줄 쳐놓고 나오는 문제나 문제 유형은 똑같은 거야. EBS 문제 유형이 독특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설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애들이 뭐에 많이 기대느냐? 적중. 그것도 EBS 적중. 그것 때문에 작년에 선생님도 이거를 꼭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도 적중 강의를 냈었어요. 나왔어 안 나왔어? 전지문 다 나왔어.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가르친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예를 들면은 이 작품 나올 수도 있어 했는데 나오면은 우와 이 선생님은 신이야 막 이래 버리는데 진짜 막상 살펴본 결과 내가 숙형전 나올 수 있어? 숙형전이 나왔어. 시형들은 대단한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하란 말이야. 후반으로 갈수록 진짜 애들이 적중 막 이래요. 그래갖고 지나가는 말로 선생님이 한마디를 던졌어? 어떤 작품이 올해 중요한 거야? 시험장에 갔더니 그 작품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와, 저 선생님은 신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선생님이 어떤 지역에서 1타가 될 때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매년 수능날 아침에 풀라고 뭐 시험지 주지. 그죠? 수능날 아침에 풀라고 시 하나, 소설 하나, 비문학 한 지문을 딱 던져줘. 인강학생들도 다 줍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온라인 촬영을 안 할 때야. 근데 그때 뭘 줬냐면은 그냥 아침에 풀어봐 그러면서 시 하나, 소설 하나, 비문학 하나를 줬는데 박태원 작가의 천변풍경이라는 소설을 줬어요. 애들 보고 풀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수능시험 1교시 보기 전에 제가 그걸 풀어본 거야. 그리고 나서 시험지를 딱 받아고 푸는데 박태원의 천변풍경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신이냐.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건 있어. 선생님들 눈에는 보여 그게. 최근에 이 작가가 너무 안 나왔다. 중요한 작가인데. 마침 EBS에서 다뤘네. 이 작품 출제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게 보이지. 그걸 주었었어. 근데 애들이 그걸 보고 나서 막 문제를 풀었는데 막상 어떻게 됐느냐. 많이 틀렸어. 왜? 내가 준 부분과 그 부분까지 똑같았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풀었겠어? 방금 전에 읽은 거니까 그냥 지문 스킵하고 막 문제를 풀어버린 거야. 그리고 막 틀렸어. 그래놓고는 뭐라고 그랬느냐. 와 대박이다. 지는 틀려놓고 대박이래. 지문을 맞췄다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지역에서 1타가 됐어요. 갑자기 수강생이 진짜 깜짝 놀랐어. 겨울방학이 됐는데 수강생이 그 전년도에 4배가 됐어. 그리고 너 뭘로 왔냐? 선배가 추천했대. 뭐 때문에? 선생님이 그 소설 맞췄다면서요. 그 선배는 지금 뭐해? 재수해요. 왜 이러더라고. 아니 이게 바로 니네 현실이야 이게. 이게 바로 적중 찾아다니는 국어 영역은 적중이 물론 학생 입장에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 이거 보면은 이 적중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처음 보는 지문이라도 자신의 눈으로 지문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을 지문하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 근거를 정확히 대면서 문제 풀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자꾸 적중을 찾아다니게 돼 있지.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물론 EBS를 보기는 봐야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공부할 때 영역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줬으니까 이걸 잘 기록해두고 이 방향 그대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EBS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뭘로 해요? EBS로 보통 수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보고 본인이 또 문제 풀고 공부하면서 한번 보고 본인이 듣는 이제 선생님의 압축 특강이라든가 이런 EBS 강의들 있지? 이런 걸로 한번 보고 이 정도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EBS에 너무 부담을 느끼고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역효과가 납니다. 가장 큰 역효과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다. EBS네. EBS 아닌 집은 나오면 이게 갑자기 다운되고 뭐 이러고 보는 감정의 기복이 봤던 지문과 안 봤던 지문이 막 들락날락하는 애들 100% 망하게 돼 있다. 얘네들은 그 시험 무조건 말아먹는다. 그런 애들 진짜 1등급 받고 100점 받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그런 거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애들이야. 이거 명심하세요.
알겠죠? 어쨌든 영역별 학습법 그리고 직접 수능이랑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방향 잘 잡고 EBS 공부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 할 말은 이제 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TCC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